최근 몇 년 사이 주식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바뀌었죠. 온라인 투자나 수수료 없는 거래 같은 것들 덕분에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시장의 강력한 주역으로 떠올랐잖아요. 맞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한 자릿수 정도였는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의 일일 평균 거래 비중이 거의 5분의 1이 달한다고 하니까요. 와, 엄청난 변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흐름의 중심에 있는 로빈후드 같은 플랫폼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집단 지성이 뭘 보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고들고 싶은 부분입니다.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상위 ETF들을 통해서 지금 시장 분위기 그리고 투자 전략을 한번 제대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인기 상품 목록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투자자들의 심리나 시장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죠. 각 ETF가 어떤 특성이 있고 또 투자자들이 왜 이걸 선택했는지, 그 안에 숨겨진 기회와 위험은 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지도의 가장 중심부부터 시작해 볼까요? 목록 최상단에는 역시나 미국 시장의 대명사죠.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습니다. 네, 벵가디의 V55,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SPY. 사실상 운용사만 다르지 같은 상품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그렇습니다. 본질은 완전히 동일하죠. 미국의 대표 대기업 한 500개 정도에 한 번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또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름일 겁니다. 네, 최근 몇 년간 미국 증시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ETF들의 돈이 몰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고요. 맞아요.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 거의 이 말의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생겨요. 어떤 점이신가요? 우리가 S&P 500에 투자할 때 기대하는 건 결국 분산 투자 효과잖아요. 500개나 되는 기업에 나눠서 투자하니까요. 네, 그렇죠.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근데 지금의 S&P 500도 과연 그럴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날 S&P 500 투자의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고요? 네. 소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불리는 거대 AI 기술주들 있잖아요. 네네. 이 기업들이 지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좀 비정상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 7개 기업의 움직임이 나머지 거의 500개 기업의 움직임을 그냥 압도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와, 그러니까 500개의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구니 하나가 거의 코끼리만한 무게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네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종목들이 고평가되었다고 경고하는데 만약에 이 코끼리가 휘청거리면 다른 바구니들은 소용도 없이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위험성 때문에 논쟁이 아주 뜨겁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좀 낙관론을 펼쳐요. 어떤 근거로요? 이 거대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이 지수 안에 있는 다른 저평가된 종목들로 흘러들어갈 거다. 소위 순환매가 일어날 거라는 기대죠. 아, 실제로 연초에 그런 움직임이 잠깐 보이기도 했고요. 네, 잠깐 보였죠. 하지만 잠깐만요. 그게 너무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 거대 기술주들이 그냥 주식시장의 일부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을 움직이는 엔진이 되어버렸는데 이 엔진이 멈추면 다른 부품들이 알아서 잘 굴러갈 수 있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그게 바로 반대편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 기술주들이랑 나머지 시장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얽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이 기업들이 투자를 줄인다? 그럼 수많은 다른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이들이 부진할 때 나머지 시장이 홀로 성장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S&P 500 ETF는 이름만 분산 투자이지 실제로는 기술주 중심의 집중 투자에 가까워졌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분산을 원해서 이걸 샀을 텐데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리스크를 안게 된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ETF를 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면 이 변동성을 이겨낼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략이요? 네, 시장이 흔들릴 때 패닉에 빠져서 팔기보다는 꾸준히 일정 금액을 사모으는 적립식 투자. 아,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네, 그 전략을 통해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가는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S&P 500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건 포트폴리오의 엔진이 강력한 만큼 브레이크도 필요하다는 뜻이겠네요. 오, 최고의 비유입니다. 바로 그 안정장치 역할을 해주는 게 채권일 텐데 마침 목록에 있는 뱅가드 토탈본드 마켓 ETF, BND가 딱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BND는 포트폴리오의 훌륭한 브레이크 또는 충격 흡수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미국의 채권 시장 전반에 투자하는 상품이군요. 네, 정확히는 투자 등급 채권 시장이에요. 여기서 투자 등급이라는 건 신용평가사들이 이 회사는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비교적 안전한 채권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식하고 채권은 반대로 움직인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 경향이 있죠.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돈이 채권으로 몰리면서 가격이 오르는 식으로요. 그래서 60대 40 포트폴리오, 즉 주식 60%와 채권 40% 전략을 많이들 쓰시는데 이 BND가 바로 그 40%를 채워주는 핵심 부품이 되겠군요. 네, 전통적인 자산 배분 전략의 거의 교과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ETF의 가장 큰 매력은 주가 상승보다는 꾸준하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요? 네, 대부분의 채권들은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거든요. 이 BND 포트폴리오의 평균 표면 이율이 3.8%인데 이건 뭐랄까 마치 연 3.8%짜리 예금을 들어놓은 것처럼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죠. 구성을 좀 더 보니까 미국 국채 비중이 가장 높긴 하지만 한 30% 정도는 다양한 회사채에도 투자되어 있네요. 트리플 A 등급부터 BB 등급까지. 맞습니다. 국채의 안정성이랑 회사채의 추가 수익을 적절히 섞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평균 듀레이션이라는 것도 있는데 5.7년이네요. 이건 뭔가요? 그건 투자한 원금을 모두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동시에 금리 변화에 채권 가격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듀레이션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해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5.7년이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잘 맞춘 구성이라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성장의 엔진과 안정성의 브레이크를 살펴봤네요. 그런데 이 목록을 보니까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국 안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다음 두 ETF는 시야를 전 세계로 넓히고 있군요. 네, 바로 벤가드 FTSE 선진국 시장 ETF VEA하고 벤가드 FTSE 이머징 마켓 ETF VWO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목록에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시장의 고평가 논란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해외에서 찾으려 한다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미국 주식이 너무 비싸다고 느껴지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잠재력 있는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린다? 바로 그거죠. 그럼 먼저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VEA부터 자세히 보죠. 미국을 제외한 캐나다, 유럽, 태평양 지역의 주식들을 폭넓게 담고 있네요. 네, 대형주부터 소형주까지요.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유럽 주식이 한 52%, 태평양 지역이 35% 정도 되고요. 와, 그런데 상위 보유 종목을 보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ASML 홀딩, 삼성전자, 로시홀딩. 그렇죠. 반도체 장비, 종합전자, 그리고 헬스케어. 네, 이 조합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 점이 VEA의 핵심적인 매력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선진국 시장은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기술주 중심의 성장과는 다른 훨씬 다각화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네요. S&P 500이 소수의 기술주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림이군요. 그렇죠. ASML은 반도체 공급망에서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 강자고 스위스의 로슈는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헬스케어 분야를 대표하죠. 삼성전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건 기술 외에도 강력한 전통 산업이나 제조업이 경제를 탄탄하게 이끌고 있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VAA는 미국 시장의 기술주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동시에 안정적인 글로벌 우량주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흔들릴 때를 대비한 보험 같은 역할이군요. 네, 그렇게 기대할 수 있죠.
안정적인 선진국 시장이 보험이라면 목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VWO, 즉 신흥시장 ETF는 이건 일종의 복권 같은 개념으로 봐야 할까요? 하하, 고위험 고수익 복권이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아무래도 잠재력만큼 위험도 크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네, 중국, 브라질, 대만, 인도 같은 국가들의 주식을 담고 있는데 이들 국가는 선진국이 상상하기 힘든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낼 잠재력을 품고 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적 리스크라는 그림자가 아주 짙게 깔려 있습니다. 정치적 리스크라 함을 정부가 갑자기 특정 산업을 규제한다거나 지도부가 바뀌면서 경제 정책이 180도 뒤바뀌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기업이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정부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신흥시장입니다. 투자자들이 감수해야 할 가장 큰 불확실성이죠. VW 구성을 보니까 좀 놀랍네요. 어떤 점이요? 신흥시장이라고 해서 여러 나라에 골고루 투자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TSMC가 무려 11%에 가까운 비중으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그 뒤를 텐센트랑 알리바바 같은 중국 기업들이 잇고 있고요. 이건 분산 투자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요? 또다시 핵심을 짚으셨네요. S&P 500이 미국 기술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VWO는 TSMC라는 단일 기업과 대만, 중국 시장의 움직임에 크게 좌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신흥시장이라는 이름 아래 여러 국가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를 기대했는데 현실은 특정 지역, 특정 산업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집중 투자가 되어버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목록 전반에 걸쳐서 분산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집중이었다라는 공통된 테마가 발견되는 거죠.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네요. 네. 따라서 VWO 같은 신흥시장 ETF는 포트폴리오의 양념처럼 소량만 담아서 폭발적인 성장의 기회를 노리는 전략은 유효할 수 있지만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절대 주력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잠재력이라는 빛이 강한 만큼 정치적 리스크라는 그림자도 짙다.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반드시요. 오늘 우리는 로빈후드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ETF들을 통해 현대 개인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한번 여행해봤습니다. 거대 기술주의 모든 걸 건듯한 S&P 500부터 포트폴리오의 안전벨트 역할을 하는 채권 펀드, 그리고 미국과는 다른 성장 방정식을 가진 선진국과 신흥시장 펀드까지요. 이 목록이 청취자 여러분께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쉬운 길,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진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모두가 아는 S&P 500에 올라탔지만 그 안에는 기술주 집중이라는 예상치 못한 위험이 숨어 있었죠. 해외로 분산 투자를 시도했지만 그곳 역시 특정 국가와 기업에 집중된 또 다른 위험을 마주하게 됐고요. 결국 분산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몰빵 투자에 가까워진 셈이네요. 의도는 좋았지만 시장의 구조가 그 의도를 배신한 상황이라고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요약입니다. 오늘 논의는 인기 있는 투자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S&P 500의 집중 리스크와 신흥시장의 또 다른 집중 리스크를 확인한 지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인기 목록에는 없지만 나의 포트폴리오를 진정으로 다각화하고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자산군은 과연 무엇일까? 예를 들어 원자재 혹은 가치주나 소형주 같은 것들은 어떨까? 이 질문이 아마 여러분의 다음 투자 탐험을 위한 훨씬 더 나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